차가운 금속으로 마감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그 문은 단순한 공간의 분리를 넘어 서유아와 강태준의 1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앉아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걸로 당신의 기여는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당신에게는 과분한 금액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남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서유아는 그가 내민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위자료 액수는 세간의 기준으로는 적지 않았지만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데 그녀가 바친 시간과 지혜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굳건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분노라도 터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유아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모습에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서명을 마친 유아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나약한 감정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그만 가보지. 난 바쁜 사람이라서. 태준은 의도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의 안중에는 더 이상 서유아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망설임이나 미련이 전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녀는 우아하고 단호했다.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 유아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그 공간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버렸는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인지도. 그 말은 저주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언에 가까웠다. 그녀가 떠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주는 유아가 남긴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코웃음을 쳤다. 재산 하나 없는 여자의 공허한 협박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빠르게 멀어지는 유아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내려다보는 그 작은 점이 곧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유아는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야심만만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강태준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사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주던 밤들.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그 보고서들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초석이 되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인수를 제안했던 것도 그녀였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나 내조의 일부로 포장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서유아가 M&A 업계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전설적인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꺾고 새장 속에 갇혔지만 이제 그 새장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강태준 자신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더 이상 무시당하던 아내의 무기력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 여왕이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행진곡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유아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저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아리아든의 캐피탈 오늘부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용암 같은 의지가 흐르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짧지만 강한 신뢰가 담긴 대답이 돌아왔다. 유아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가 아닌 그녀 자신이 되찾아야 할 거대한 제국이 펼쳐져 한편 완벽한 해방감을 만끽하던 태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곧 있을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 준비에 여념이 서유아의 존재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오만함이 곧 그의 발목을 잡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유아는 택시를 잡아 한적한 도심 외곽의 한 빌딩으로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M&A 업계에서 그녀와 함께 전설을 만들었던 최정예 인물들이 모여 그녀의 오랜 멘토이자 금융계의 거물인 박진수 고문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유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하지만 내 눈을 보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군. 박 고문의 말에 유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꺾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잠시 날개를 접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다시 날아오를 시간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사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스크린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기업 구조와 재무 상태, 주요 주주 현황 등이 복잡하게 표시되어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유아가 밤낮으로 분석하고 파고든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강태준이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믿는 성공 신화 속에 숨겨진 취약점과 균열까지도.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자금줄. 이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 제국의 성벽에는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전략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사랑에 눈멀어 자신의 재능을 숨기던 서유아는 오직 복수와 정의를 위해 돌아온 여왕 헬레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강태준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의 자유를 축하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지각 변동은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이혼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서유아라는 이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져 그는 젊고 아름다운 모델과 스캔들을 뿌리며 사교계를 누볐고 언론은 그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연일 대서특필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했고 태준은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그는 가끔씩 유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만 그저 패배자의 공허한 저주일 뿐이라고 바로 그 시각 도시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빌딩의 꼭대기층에서는 태준의 제국을 향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사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기능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한 공간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뜨거운 열정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유아 아니, 이제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가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는 날렵한 단발로 바뀌었고 수수한 원피스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테일러드 슈트를 입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모니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장을 지휘하는 냉철한 사령관의 모습, 바로 그녀의 곁에는 금융계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불리는 인재들이 함께했. 그녀의 오랜 멘토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박진수, 고문 그리고 그녀가 직접 스카우트한 2명의 핵심 보고 드립니다. 목표 대상인 블랙스톤 펀드의 내부 포트폴리오 변동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신들린 듯 키보드를 두드리던 젊은 남자가 그는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이자 화이트 해커인 김민준이었. 유하가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정보를 요구할 때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물이었. 그의 분석 자료는 유하의 전략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좋아요.
이수진 팀장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루머를 퍼뜨릴 준비는 끝났습니까? 유아의 시선이 다른 한 명의 여성에게 향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름을 날리던 스타 트레이더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귀재였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돈줄인 블랙스톤 펀드가 최근 다른 기술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오늘 밤부터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의 첫 번째 수였다. 강태준이 가장 굳건하다고 믿는 성벽의 주춧돌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 주춧돌 스스로 성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 강태준은 블랙스톤 펀드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유아는 알고 있었다. 그 계약의 이면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부풀린 위험한 약속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유아는 태준이 이혼 위자료로 던져준 돈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모욕의 대가를 복수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소규모 파생 상품에 투자하여 몇 주 만에 초기 자본의 수십 배를 불렸다. 그녀의 전설적인 투자 감각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아리아든의 캐피탈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작전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박진수 고문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강태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의 오만함 뒤에는 맹수와 같은 공격성이 숨어 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목을 직접 노리기 전에 그의 발톱부터 하나씩 뽑아낼 생각이에요. 고통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어려 있었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수진이 퍼뜨린 루머는 익명의 금융정보지를 통해 기사화되었고 월가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블랙스톤 펀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그들의 내부에서는 이미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투자 리스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그들의 내부 통신망에서 오가는 미세한 동요의 징후들을 포착하여 유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정보 흐름은 이미 유아의 손에 의해 교묘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유아는 태준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그의 제국 아래 땅굴을 파고 있었다. 며칠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아주 미미하게 하락했다. 0.5%.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여겼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사무실에서는 그 작은 숫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확대되어 있었다. 그것은 유아의 첫 번째 공격이 남긴 작은 상처였다. 미미하지만 분명히 흐르기 시작한 첫 번째 피 한 방울. 이제부터 우리는 유령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 존재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이름이 강태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이 전쟁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유아가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함께 세웠지만 자신의 존재는 지워져 버린 그 제국을 온전히 되찾는 것, 그리고 강태준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본사였다. 한때는 자신의 꿈과 사랑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적의 요새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신은 결코 패배를 모르는 헬레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스크린의 데이터들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그 속에서 다음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이혼이라는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자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듯 그의 완벽한 제국에도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독일의 선도적인 AI 기업 퓨처테크와의 파트너십 협상 자리에서였다. 몇 달간 공들여온 계약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모든 조건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유리하게 조율되었다. 태준은 축배를 들기 위해 최고급 샴페인까지 준비해두었다.
그러나 퓨처테크의 대표는 약속 시간 직전에 화상회의를 통해 갑작스러운 계약 보류를 통보했. 최근 귀사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지되어 내부적인 리스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설명은 모호하고 외교적이었지만 사실상의 거절이었. 태주는 모니터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 불확실성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업계에서 우리보다 더 확실한 회사가 어디 있다고. 그는 퓨처테크의 무능함과 변덕을 탓하며 전화를 끊었.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 작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서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했. 그는 이것이 단지 운이 나쁜 해프닝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 하지만 불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렸.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던 블랙스톤 펀드가 돌연 2분기 투자금의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완전한 철수는 아니었지만 연구 개발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액수였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사색이 되어 보고했지만 태준의 반응은 냉담했. 자금 조달 능력도 경영의 일부야. 투자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자네들의 무능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나. 그는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며 질책했.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두 사건이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 각각의 문제는 그저 해결해야 할 귀찮은 업무일 뿐. 거대한 위협의 전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제국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사무실에서는 퓨처테크와의 계약 무산 소식이 축포처럼 울려 퍼졌. 김민준이 익명의 컨설팅 회사 명의로 퓨처테크 측에 전달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잠재적 부실 위험 분석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 보고서는 교묘하게 과장된 데이터와 그럴듯한 예측을 섞어 겉보기에는 완벽한 넥서스의 재무 구조에 숨겨진 위험성을 경고했. 예상대로군요. 강태준은 절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무능을 탓하겠죠. 유아가 차갑게 말했.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 즉 오만함이었. 유아는 바로 그 약점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활용하고 있었. 그녀의 전략은 넥서스라는 거대한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빼내는 방식이었. 시장의 반응은 더욱 미묘하게 나타났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폭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다른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 이유 없는 급등락이 반복되며 투자자들 사이에 미세한 불안감이 퍼져나갔. 이수진 팀장이 이끄는 트레이더들은 여러 개의 유령 계좌를 이용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 그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것처럼 보였다가 순식간에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심리를 흔들었다. 결국 태주는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 풀린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들여 주가를 방어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대응이었.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너무 예측 가능해서 오히려 시시할 정도야. 유아는 태준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읊조렸. 태준의 이 행동은 유아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유아는 반대편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 그녀는 시장에 나온 주식들을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사들였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입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 마치 거대한 고래가 플랑크톤을 조금씩 삼키듯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조용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늘려나갔다. 강태준이 자신의 돈으로 깔아준 양탄자 위를 유아가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녀는 그의 자금력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 동시에 유아는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박진수 고문을 통해 강태준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 주주들과의 비밀 접촉을 시작했. 그 중에는 과거 주주총회에서 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중견기업의 오너도 포함되어 있었. 유하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려는 해외 투자 펀드의 대리인으로 접근했다. 강 회장의 독선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박 고문은 노련한 화술로 그들을 설득했다. 당장 함께 행동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
그저 공동의 적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를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흩어져 있던 불만,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를 마셨다. 연이어 터진 문제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물론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세계에 불쾌한 소음이 끼어든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 이 정도 문제로 흔들릴 강태준이 아니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같은 시각 유아는 자신의 사무실 스크린에 떠있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주 분포도를 보고 있었다. 며칠 전과 비교해 아주 작은 부분의 색깔이 바뀌어 있었. 푸른색으로 표시된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지분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러나 분명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향해 말했.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균열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압력을 조금씩 더 가할 시간입니다. 강태준이 간과했던 작은 균열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싱크홀이 되어 그의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 그 신호탄은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의 심층보도 기사였. 넥서스 이노베이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넥서스가 과거 국책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벌인 편법적인 로비 활동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실을 상세히 폭로했.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정의로운 혁신 기업이라는 넥서스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더욱 시장을 경악하게 한 것은 기사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이었다. 날짜 관련자 심지어 내부에서만 사용되던 프로젝트의 코드명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 이것은 단순한 추측성 기사가 아니라 최고 위급 내부자의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폭로였. 그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 투자자들은 기사의 내용보다 철옹성 같던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제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사가 실린 잡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누가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는 곧바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은 그의 고함 소리로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취급하며 윽박질렀고 당장 회사 내의 쥐새끼를 색출해내라고 명령했. 즉시 전사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 감시당했고 보안팀이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 회사 전체가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주는 경쟁사인 이노테크가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의 소행이라고 확신했. 그의 의심은 합리적인 추론이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상상조차 못하는 곳에서 서유하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 기사에 실린 정보는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과거 그녀 자신이 국책 사업 수주를 위해 밤을 새워 만들었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시 태준에게 이 전략의 윤리적 위험성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다. 하지만 성공에 눈이 먼 그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며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 이제 와서 그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었다. 김민주는 유아가 제공한 정보를 언론사가 절대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제보했. 그들의 작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유령처럼 완벽했. 월가의 금융 분석가들과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 블랙스톤 펀드의 미묘한 태도, 변화 의도를 알 수 없는 시장 교란, 그리고 내부자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정밀한 폭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치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건 마치 10년 전에 사라졌던 헬레나의 방식과 똑같아. 한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사적인 채팅방에 올린 글이 기폭제가 되었다. 헬레나, 한때 MA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전략가의 이름. 혜성처럼 나타나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건의 적대적 인수를 성공시킨 뒤 호련히 사라졌던 인물. 그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넥서스를 공격하는 유령의 정체가 헬레나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꼬리를 물었. 강태준의 내부 감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애꿎은 직원 몇 명만이 의심을 받고 퇴사했을 뿐 진짜 배신자는 찾을 수 없었. 오히려 회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핵심 인력들의 이탈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점점 더 깊은 편집증에 사로잡혔.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것을 의심했고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회사를 더욱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 이 기회를 틈타 경쟁사인 이노테크가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넥서스의 혼란을 틈타 알짜 자회사 중 하나인 넥서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저가 인수 제안을 해왔. 모욕적인 제안에 격분한 태주는 공식 석상에서 이노테크를 맹비난하며 제안을 걷어찼다. 그의 감정적인 대응은 시장에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건 역시 유아가 그린 큰 그림의 일부였. 늦은 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헬레나라는 유령 투자자가 우리 회사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헬레나 무슨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는 소문을 유치한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렸. 그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바로 그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상상력 밖에 있는 일이었.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발밑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손이 그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조여오고 있었. 뜬 소문으로만 여기던 헬레나의 존재가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자 강태준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 그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업계 최고의 기업 정보 회사를 고용했다. 목표는 단 하나,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 몇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적의 이름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최근 설립된 신생 투자사로 극도의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었. 베일에 쌓인 이 회사는 유령처럼 나타나 시장을 뒤흔들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사라지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서유아의 이름은 없었. 그녀는 여러 겹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 뒤에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 마침내 눈에 보이는 적을 찾았다는 생각에 태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바로 총력전을 선포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사자에게 덤벼든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아리아드네 캐피탈을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 그는 재무팀에 아리아드네 캐피탈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기업에 주식을 공매도하라고 지시했다. 적의 자금줄을 말려버리겠다는 계산이었. 동시에 법무팀은 아리아드네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상대로 시세 조종 혐의의 소송을 제기했고, 홍보팀은 언론을 통해 이들을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약탈펀드로 규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태준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의 반격이었.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리아드네 캐피탈 사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준의 모든 공격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먹잇감을 던져주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어버리는군요. 이수진 팀장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 태준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기업들은 사실 유아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미끼였. 아리아드네의 진짜 자금은 태준의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주가가 폭등할 반대편의 파생 상품에 투자되어 있었. 결과적으로 태준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수익으로 연결되었. 적을 죽이기 위해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밝힌 꼴이었다. 태준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렵 법적 공세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유아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조세 회피처에 거점을 둔 법적으로 아무런 허점이 없는 유령들이었. 태준의 법무팀이 보낸 소송 서류들은 끝없이 맴돌다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의 법률 비용만 낭비되었다.
오히려 유아는 이 기회를 역이용했. 익명의 제보를 통해 과거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저질렀던 시세 조종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태준의 여론전은 순식간에 위선적인 내로남불로 비치며 역풍을 맞았. 시장은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강태준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유아는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오직 태준의 손을 빌려 그의 명성과 자금을 깎아내리고 있었. 그녀는 그의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오만함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완벽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에서도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그리고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해가는 강태준의 모습에 이사진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유아 측과 미리 교감하고 있던 소액주주 연대는 이사회를 통해 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셈입니까? 한 이사의 날선 비판에 태준은 격분했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억누를 수는 없었.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처음으로 고립감을 느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지만 그 벽을 만든 것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 늦은 밤 또다시 격렬한 이사회를 마친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때 그가 고용했던 기업 정보 회사의 책임자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 회장님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초기 설립 자금 출처에 대해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 파일에는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친 돈의 흐름이 그려져 있었.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꼭대기 모든 것이 시작된 최초의 자금원은 단 하나의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 그것은 몇 달 전 그가 모욕감과 함께 서유아에게 던져주었던 이혼 위자료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 불가능한 상상이 그의 뇌리를 스쳤. 우연이겠지.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우연일 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서유아, 그 무능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던 여자.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을 상대로 이런 거대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감의 씨앗이 끔찍한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 어쩌면 그가 버렸던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 연이은 악재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성난 주주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 그리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이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 단상에선 강태준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혼란을 잠재울 생각이었.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회사를 둘러싼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주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 그는 최근의 위기를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곧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고 그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 그가 장밋빛 미래에 대한 발표를 막 끝냈을 때였다. 주주석의 한쪽 구석에서 한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 과거 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주주였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회사가 직면한 명백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이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의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안건은 순서대로. 그가 말을 자르려는 순간 노신사가 말을 이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우리 소액주주 연대를 포함한 상당수 지분을 확보한 새로운 주주연합의 대표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그의 막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슈트,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서유하였다. 주주들은 술렁였다. 얼마 전 강태준과 이혼한 그의 전 부인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치려 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 유아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 유아는 단상으로 곧장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태준의 옆에 놓인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서유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 한마디에 장내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져나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표이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의결권 과반을 확보한 주주연합의 대표로 썼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지자 박진수 고문이 무대 스크린에 그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들을 띄웠다. 그것은 완벽한 쐐기였.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리아드네 캐피탈, 위자료, 헬레나, 그리고 서유아.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경멸하고 내쳤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가 바로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유령의 실체였다는 끔찍한 진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의 유아는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 유아는 무너져가는 태준을 잠시 응시한 뒤 다시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채 오직 날카로운 데이터와 냉정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시작했. 강태준 회장은 지난 몇 달간 회사에 자금 수백억을 동원해 정체불명의 적과 소모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유동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차트와 그래프를 띄워가며 태준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해부했. 퓨처테크와의 계약 무산 핵심 프로젝트의 자금난,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했.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었다. 시체 부검처럼 냉정하고 정밀한 분석이었. 발표의 마지막 유아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의 불확실성도 외부의 공격도 아닙니다. 바로 최고 경영자인 강태준 회장 당신 자신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했. 이에 본 주주연합은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함과 이 사진, 전원 회의만을 발의하며 저 서유아를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 선임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유아를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냉혹한 정복자를.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투표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 주주총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회자가 전자투표 시작을 알리자 장내의 모든 스크린에 투표창이 활성화되었.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신중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 강태준의 운명, 그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었. 불과 몇 분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투표가 종료되고 결과가 스크린에 집계되기 시작했. 강태준 회장 불신임한 찬성 68.4%, 반대 25.1%, 기권 6.5%, 압도적인 가결이었.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태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다. 연이어 상정된 서유아 대표의 이사진 선임안 역시 비슷한 수치로 가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합법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권력의 이동이었다. 유아는 승자의 여유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 그녀는 차분하게 단상에 남아 있었고 무너져 내리는 태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회사의 미래를 향해 있었.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오는 태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폐위된 군주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그는 텅 빈 눈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된 서유아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더 이상 공격자의 날카로움이 아닌 리더의 굳건함이 담겨 있었.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지난 시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녀는 거창한 미사여구나 공허한 약속을 늘어놓지 않았. 대신 회사의 당면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간결하게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불안에 떨던 투자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 몇 주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유아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내부 조직을 재정비했. 태준의 측근으로 무능력과 아첨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임원들을 해고하고 실력은 있지만 그의 독선에 밀려나 있던 인재들을 다시 중용했다. 직원들은 폭군 같던 왕이 사라지고 현명한 여왕이 들어선 것을 환영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 반면 강태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이라는 직함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 직함을 잃자 그의 곁에 머물던 화려한 인맥과 연인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 그는 매일 밤 홀로 술을 마시며 TV 뉴스에 나오는 유아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 뉴스는 유아의 리더십 아래 주가가 반등하고 새로운 해외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연일 넥서스의 부활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비참함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괴로워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걷어찬 보석이 얼마나 눈부신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 어느 늦은 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실. 이제는 서유아의 공간이 된 그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 그때 박진수 고문이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군. 유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안경을 벗었. 아직은 쉴 수 없어요. 제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묻어났. 박 고문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으니. 후련한가. 유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고문님, 이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넥서스는 강태준만의 회사가 아니에요. 저의 젊음과 열정이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곳이죠. 그걸 한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망가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했.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자신이 창조한 것을 지키기 위한 창조주의 투쟁이기도 했. 박 고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유아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 그가 떠난 후 유아는 홀로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섰다. 태준이 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은 태준이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 그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일출이었다. 떠오르는 태양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복수를 위해 돌아온 유령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와 자신의 힘으로 제국의 새로운 아침을 연명실상부한 여제였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정한 그녀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